안녕하세요. 강북구에서 창업교육특강 우리 사회 미래 일자리 주제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50플러스 세대 지역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홍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50플러스 세대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창업, 미래 일자리 무엇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이제 캠퍼스와 센터가 있는데요. 함께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퇴직 전후 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는 세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모 100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에 50플러스 세대, 즉 50에서 64세 연령 집단이 가장 큰 인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보더라도 서울시 인구의 23%가 50플러스 세대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매우 큰 인구 집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0년간 베이비부모 은퇴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격한 변화 앞에선 50플러스 세대는 40대 후반부터 50대를 지나면서 60대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심리적으로나 주변 환경적으로 불안하고 더 일하고 싶고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 자금도 부족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 곳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덧붙여 지금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화와 경제 상황 변동 등이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 실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평균 퇴직하는, 즉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기존에는 50대였다면 지금 49세까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일자리에서 49세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일에서 은퇴하게 되는 은퇴 시기는 70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 혹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한 70대까지 생존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교육을 받고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한 다음에 유년기를 보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를 보내기까지 그 20년의 시간 동안 외국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우리 생애 전체가 좋은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매우 힘들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료조사, 서울복지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많은 분들이, 아무 준비를 아직 노후 준비에 관해서 못하고 있거나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2016년, 15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종합지원계획에는 배움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과 참여, 문화와 인프라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캠퍼스와 재단과 센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아지트로서 50플러스 캠퍼스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마 50플러스 캠퍼스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2016년부터 이제 불광역 근처에 서울혁신파크 내에 서부 50플러스 캠퍼스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 캠퍼스가 작년에 이제 개관을 했고요. 내년에는 동남 캠퍼스, 강남역 테헤란로에 있는 매우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창업 캠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캠퍼스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1, 2년
이렇게 충분히 학습하고 자기 삶을 살아보고, 그러니까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저희가 캠퍼스로 명명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와는 달리 50플러스 센터라고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가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구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1개소가 개관되었고 앞으로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는 이제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스와 센터의 많은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50플러스 선생님들에게 소개되고 이제 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포털이라고 온라인 거점인 50플러스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은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정리되어서 교육과 일,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상담 등등의 내용이 하나로 묶어져서 전달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50플러스 사업을 알고 싶다 이러신다면은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소식이 전달돼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접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종합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연계나 활동 연계의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생애 설계 상담이라고 해서 캠퍼스마다 센터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담센터 안에 컨설턴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근무하면서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그 50플러스 세대들이세요. 본인들도. 그래서 이제 동년배가 상담해주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 연계 상담이나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교육으로 이어지는데요. 교육은 저희가 생애전환 교육이라고 표현하면서 정규 과정을 자기이해 과정이나 시민 진로 탐색,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분들이 제안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교육에서 받은 내용들이 활동 연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나 단체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50플러스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트랙과,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트랙으로 몇 가지 활동 연계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일자리까지 촘촘하게 연결을 드릴 수 있도록 디딤돌 형태로 이제 보람 일자리나 인턴십, 축창업, 창업공간 등의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준비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바로 일자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게 단계별로 디딤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상담입니다. 상담은 동년배 컨설턴트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생애설계 7대 영역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캠퍼스에 상담을 신청을 미리 포털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시면은 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원하시지 않을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연중 계속 제공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휴일이나 이런 데 빼고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은 말씀드렸듯이 자기이해,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사회 참여 4대 영역에 대해서
정규과정 교육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캠퍼스마다 연간 150개 정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교육의 내용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그 교육을 같이 들었던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를 중심으로 뭉치시거나 아니면 뜻을 같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계별로 플러스 프로젝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활동 연차에 관계없이 혹은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 대상 등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사회공헌이나 학습, 일을 찾는 커뮤니티, 문화창작 커뮤니티, 영역별로 커뮤니티 활동들이 캠퍼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오시면 이런 이제 선배 커뮤니티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이참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세대와 전화상담을 하는 자원봉사나 생활분을 교육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이들의 학습지도 등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셨던 지식, 새로운 지식들을 학습하셔서 50플러스 강사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밖으로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문연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세대 이용단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뛰어난 디지털 강사들이 선발이 되셔서 지금 서울시의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하셨고, 매우 만족스러운 어른들이 키오스크나 핸드폰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디지털 강사로 도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공헌형 일자리인데요. 보람 일자리입니다. 50플러스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헌형 일자리인데요. 5년간 12,000개를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월 57시간 이내에 활동을 하면서 5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굉장히 사회복지 영역이나 저소득층이 있는 취약한 지역에 가서 그분들을 돕는 여러 활동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자원 보람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즐기는, 자기의 삶을 또 즐기면서도 필요한 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도 약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람 일자리 중에 몇 분들은 캠퍼스 운영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까 이야기한 상담의 컨설턴트 분들도 보람 일자리로 참여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학습 지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저희 50플러스 사업들을 취재해서 포털에 올리는 작업까지 모두 다 50플러스 세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더 풍성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50플러스 세대 분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앙코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퇴직 예정자분들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지금 이제 전직지원법이 마련되면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50플러스 캠퍼스 50플러스 재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자가 진단을 하고 상담과 설계, 그 다음에 앙코르 교육을 받고 앙코르 커리어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50플러스 인턴십이라고 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가졌던 경력들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청년들이 만든 벤처기업이나 혹은 사회적 기업 등에 가서 인턴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험과 교육, 실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요. 파트타임형과 풀타임형으로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에서 커리어 전환을 희망하는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서울시 거주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여기서 본인들의 기존의 경력을 다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에 그 인턴십을 제공했던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획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합 일자리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에서 저희 50플러스 재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이제 일자리 모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모아서 재교육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굿잡 5060입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5년 동안 1000명의 50플러스 세대분들을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약 60%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창업인데요. 그 LH공사랑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프업 5060이고,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공공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 짓고 이런 방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더 개선해 보고자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신, 이제 아무래도 50플러스 세대분들은 집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후된 지역에 가서 창업을 해보심으로써 도시재생의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도시재생 활동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선발되신 분들한테 100시간, 200시간 아주 집중적인 학습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트랙도 가지고 있으면서 단체의 설립과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서비스들을 묶어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캠퍼스와 센터에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창업을 꿈꾸시는 4050 세대분들이 꿈과 커리어를 펼치고 보육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공유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나 물품 지원, 주소지 등록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이나 컨설팅, 멘토링, 그 다음에 상호 정보 제공, 네트워킹을 위한 시너지 등등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공유사무실 입주는 사실 되게 경쟁이 치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계획서가 되게 잘 준비되어 있고 하시면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 공간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부 캠퍼스, 중부 캠퍼스, 남부 캠퍼스 사진들 좀 몇 장 담아왔는데요. 매우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서재에서 책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당연히 받으시면 좋고, 컴퓨터실이나 미디어실,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만든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포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런 미디어실 활용이나 커뮤니티로 이제 만드셨으면 커뮤니티 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임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강당들이 있어서 큰 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목공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목공장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메이커 슬랩도 있고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회관처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50플러스 캠퍼스에 오셔서 공간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부 캠퍼스는 창동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까울 것 같아요. 강북권역에서.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중장년 세대들의 제2의 성장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는 퇴직 전후에서 내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도 받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철 기자님이란 분이 조금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의 은퇴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량으로 퇴직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전에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지역에 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출근할 곳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비를 해서 나의 활동 거점이 지역이 되도록 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역 대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거주지인 지역사회로 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일본에서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약 680만 명 정도가 출생을 했고 대량 퇴직이 시작된 거는 2007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곳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복귀해서 지역에서 활동거리를 찾아라. 이런 취지로 이제 지역에 대비하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비하라고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쿄도의 어느 구에서는 이제 대학원 같이 개설을 해서 아마 저희 이제 50+ 캠퍼스 같은 역할이겠죠. 지역사회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배들의 경험을 들어서 그 지역 대비가 쉽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공적인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10대 행동 강령이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다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금물은 상대방의 말을 중도에 끊지 마라. 상대의 의견에 토를 달지 말아라. 서둘러 결론 내지 마라. 회사 시절 무용담 얘기하지 마라. 대화 주제로 뭐 정치, 경제나 그런 얘기하지 마라. 추천하는 얘기는 부인을 대선배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부인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전업주부셨다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과 인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배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은퇴 전에 은퇴를 완전히 하면 이제 은퇴한 후에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지역 대비 인턴십처럼 경험해봐라.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인맥과 지역사회의 친구들을 만드는 거죠. 인맥이란 표현보다는 친구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신참자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쉽게 안착할 수 있는 동지, 친구들을 만들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계획서를 한번 거창한 게 아니라 계획서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에서도 항상 앙코르 커리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의 시간, 나의 목적 전부가 회사에서 일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 내 모든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삶을 좀 나눠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의 1은 적정한 소득을 버는 데 집중하신다면 3분의 1은 사회적인 영향과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3분의 1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자아실현의 일을 하도록 하셔서 조화로운 삶을 꾸려보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진단해 봐야죠. 몸 건강은 어떤지, 마음 건강은 어떤지, 나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내가 어떤 일이나 활동거리를 할 수 있는지, 또 나의 사회적 관계, 직장 동료와의 인연이 끊어지고 났을 때 나에게 남는 사회적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 친구들, 동네 친구들 등등의 사회적 관계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적정하게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는지, 내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놀고 싶다, 그럼 놀아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나 활동거리에서도 하나의 잡이 있지 않아요. 슬래시 커리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엔잡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나의 명함에 딱 하나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나는 여러 개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특정한 경영 지도를 하는 컨설턴트일 수도 있지만 강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슨
반려견 동호회의 어떤 이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진 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오로지 가족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보다는 가족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친구도 뭐 종교시설에서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에서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서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좀 분산시켜 놓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 문화 하면 되게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자리 먼저 뺏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오해도 있고 부정적인 문화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한번 배워보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활동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아지트처럼 모여서 모임 공간하고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으시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북촌 탁구입니다. 여기 대표님은 이제 IT 회사를 퇴직을 하시고 저희 캠퍼스에서 인생학교랑 문화기획자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동네인 서울의 북촌의 개동길에 지하에 작은 탁구장을 만듭니다. 탁구장 이어서 이제 탁구대 2대 정도 이렇게 놓고서 탁구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인 거예요, 탁구가. 그래서 탁구장을 만들었는데 또 본인은 문화예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탁구장이 있을 땐 탁구도 치고, 탁구장을 지으면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 또 아이들이 와서 탁구 연습도 하고, 엄마들이 어디 갈 때 아이를 맡겨놓는 공간도 되고, 그래서 북촌의 사랑방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 공간이자 체육 시설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약간의 수입도 나고 당연히 운영도 되고 또 지역사회의 친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공유 사무실에 입주해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패티캣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분도 이렇게 IT 쪽 뭐 이런 데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인 거예요. 유기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를 위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반려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뭐 천만 마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만인 시대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배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치우다 보니까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마리인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하면 2000장의 비닐봉투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배변 봉투를 디자인을 개발을 했고,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이 패티캣 연구소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북촌 탁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동네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니까 동네 입소문이 중요했던 거고, 이 패티캣 연구소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커뮤니티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배변 봉투를 구매하는 이제 정기적인 사용자로 판매처로 등록이 된 거죠.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월간 4만 원, 뭐 월간 얼마 정도의 돈을 내면 한 달에 사용할 배변 봉투를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고, 그러니까 회원 비즈니스인 거죠.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 두 모델을 보면은 이제 50 이후의 창업은 굉장히 소규모지만 안정적인 판매망, 이런 비즈니스 용어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이 관계망을 통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지역에서 반찬 가게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요리를 되게 잘하니까 그러면은 반찬 가게를 오프라인 공간에 내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반찬 가게를 내고 장소를 사고 뭐 임대료를 내고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반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회원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반찬 레시피 원하는 뭐 무슨 반찬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면 남는 음식물 쓰레기도 적어지고 안정적으로 판매처도 확보할 수 있는 또 효과가 있는데, 그럼 그런 반찬 서비스를 제공을 원하는 회원들은 어디서 찾냐? 그건 교육에서 찾아야 돼요. 교육을 듣다 보면 그런 서비스를 교육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하다 보면은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관계방을 만들면서 거기서 사업 모델을 소규모로, 거기서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소규모로 찾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쇼포라는 이제 노 대표님께서 만든 모델인데요. 이분도 호텔리어로 경력을 가지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시간이 처음에는 막 쉬고 놀고 뭐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꿈꿨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정말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리운전을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대리운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 뭐 등등의 어려움 등, 뭐 굉장히 애로가 있었지만, 본인이 3년 정도를 버티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을 하실 때도 이제 양복을 입고 활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가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좀 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시면서도 힘들게 3년을 버티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창업 기회가 지금 중장년 세대 분들이 접하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운전을 저희 때는 이제 친구들이 보통 운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신부를 이동시키고 공항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친구들이 안 해주니? 근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이 선생님은 그러면 나 같은 시니어가 굉장히 좋은 웨딩카에 굉장히 젠틀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너는 그런 웨딩카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자신감을 얻고 교육을 받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웨딩 쇼퍼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틈새 시장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관계를 만들면서 지역사회에서 창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 밖으로 한 발짝 나와서 이렇게 캠퍼스나 이런 공간들에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개인들이 개인 베이스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는 제가 몇 가지 사례로 그러면은 나 혼자 하기는 겁나는데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스코틀랜드나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한국에 와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말로 쓰이다가 공공에서는 마을 기업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서 약간 뜻도 좀 바뀌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시켜서 경제적 지속성을 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금 이제 포괄적이긴 한데 맨 처음에 이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가 사업을 접하면서 일본에 계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봉사 활동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해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한 3년 정도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데 도시락 배달도 하고 뭐 이런 정도를 하다 보니까 내 돈을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럴 형편은 아니었고 하지만 더 일정 정도 봉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서 비즈니스 약간의 수입을 벌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사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주 올레 아니가 너무 크죠. 아니 제주 올레가 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여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차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올레가 그 서명숙 선생님이 이제 처음 만드셨잖아요. 이분도 기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 퇴직을 하시면서 그 여성들의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 퇴직하고 내가 산티아고 길 같은 데 걸어보겠다. 그래서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니까 이분 고향이 제주였는데 아니 제주에는 더 아름다운 길이 많은데 이 산티아고 길 이거 하나 가지고 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에 올레 걷는 길을 그때 당시 이제 걷기 열풍이 꿈틀대고 있을 당시에 걷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주에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걷는 길을 연결한 거예요. 빨간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안내해주는 1코스가 2017년도에 개발된 이래에 지금 현재까지 26코스가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이 주제로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서명숙이라는 개인이 자기 동네에서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공공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돈이 안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에 제주도지사분이 산티아고 길을 걷고 나서 제주도에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하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저도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지만 공공에서 일하는 방식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도 이제 용역으로 나가야 되죠.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길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측량 조사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사달라고 얼마에 살 거냐 팔 거냐 이런 논의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한 세월이고 또 굉장히 많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길이 아니라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시민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매우 영향력이 임팩트가 큰 사업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제주 올레길에 간세 인형 같은 이제 조랑말 인형 같은 기념품을 현대카드가 이제 CSR 사업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다문화 여성들이 고용돼서 인형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도 보니까 분화가 됐더라고요. 올레길을 따라서 여행자 센터가 있고 라운지가 있고 분식집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숙소를 만들고 간세 인형을 만들어보는 공방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제주 올레를 갔다가 어디 음식점에 갈 수도 있고 쿠키를 구워볼 수도 있고 녹차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지 코스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동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대형 관광지에 우리 중국산 기념품도 쭉 깔려 있는 것보다는 매우 지역 밀착형이고 지역 사회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완주군에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완주군은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부들이 주요 경제 주체들일 텐데 소농들은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완주군 스님이 목표를 3천여 소농에 월 150만 원의 소득을 담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 3천 명이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저희가 큰 공장 하나 들어가도 고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천 명 분이 소농이 만약에 월 150만 원의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속한 가구 한 3-4명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10,000명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가구원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완주 인구가 8만 명이기 때문에 8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런 관계 시장에서 혜택을 본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주는 맨 처음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역자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완주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은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 기초사를 바탕으로 해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2010년에 만들어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직매장인데요. 이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 사실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본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했던 모델이에요. 완전히 성공했다기보다는 한 뭐 10%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전체 농산물 거래 시장의 뭐 10% 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포션의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정보는 뭐 굉장히 뭐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아무도 실행을 안 한 거죠. 알고 있는 것과 실행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실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완주 군수님이 하나로마트 하나를 직매장으로 만들자라는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뭐 법령이 없다, 이거 사람 안 오면 어떡하냐, 거기에 매대에 무슨 물건을 설치할 수 있느냐, 뭐 등등등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로마트 매장을 기존의 물건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만들면서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이 직접 와서 제품을 놓으면 돼요. 가격도 농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단 이 물건이 안 팔리면 농민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내놓겠죠. 시장 가격보단 좀 싸게 이렇게 내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로마트 매장 농협은 여기서의 매출의 10%만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내주고 10% 가져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 물건들이 팔릴까? 첫날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첫날 매출이 2천인가 3천이었다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매출이 그렇게 나왔다는 감동적인 전화를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게 정말 되네? 그래서 물건이 팔리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물건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근데 매장이라는 곳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그러니까 소비를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농들이 아주 작게 깻잎, 배추 뭐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레 농장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내놓는 물건 이외에 잘 안 생산되는 물건들을 별도로 생산해가지고 또 내놓고,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까지 물건을 내놓으러 나오기 힘드니까 마을 버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물건을 다 수거해 가게끔, 수거하는 이제 버스를 만들어서 군에서 이제 농민들이 물건을 딱 납품하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통장들을 다 개설을 해서 이제 팔린 만큼 그 수익액을 입금시켜 드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상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잘 안착돼서 지금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매우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장사 잘 되고 있고, 완주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대통령상 무슨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기 요 하나를 성공을 해서 이 남는 식재료를 가지고 로컬푸드 음식점도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할 수 있도록 이제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연계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는 로컬푸드의 성지처럼, 그리고 귀촌인들도 로컬푸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귀촌의 성공 모델로도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행궁동은 이게 뭐 성공, 실패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원 화성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규제나 뭐 등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후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는데, 예술가 부부가 카페 정시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행궁동 벽화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벽화마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뭐 시끄럽다, 뭐 관광객들도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 여기에 벽화마을은 주인분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벽화를 그렸고, 그 다음에 벽화가 되게 이제 이렇게 벽화 문화가 막 이렇게 활발한 데가 남미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미 쪽에 유명한 이제 벽화 작가들이 와서 이제 작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되게 인상적인 것들이 몇 작품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관점이 다르게 있는 작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독일 분하고 같이 여기를 갔는데 굉장히 막 좋아하면서 이런 거는 너무나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기존에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 금보 여인숙의 이 작품은 남미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여기 보통의 생각은 이 물고기를 그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를 색칠한 게 아니라 요 바깥 것을 색칠한 거예요. 요거는 원래 있던 벽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물고기를 그렸냐면, 이 작가가 볼 때는 기와가 이 물고기의 비늘을 연상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 작품을 그려가지고, 이것도 꽤 유명한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장난스러운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주인분이 원하는 것들,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으면서 그 내용을 작품화하고, 또 예술가들의 예술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되는 이런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 몇 가지 한두 개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문화본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것이, 이 단체의 대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이제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야자키라는 동네는 매우 시골 지역이어서 좋은 영화 같은 것들이 안 들어오더래요. 맨날 이렇게 인기 많은 영화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007 시리즈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큰 작품만 들어오고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영화 축제 같이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관을 빌려서 그런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 축제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미야자키 시에서도 이 단체를 굉장히 신뢰를 갖고 바라보게 됐고, 이런 영화 행사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지역 사회에 신뢰도 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NPO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제 비영리 단체가 그 어떤 이제 공식적인 제 법인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미야자키 문화본포, 미야자키 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다양한 행정 시설들을 이 미야자키 문화본포라는 비영리 단체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도 그렇고, 심지어는 공원 묘지까지도 이 시가 미야자키 문화본포에 이제 관리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술관도 그렇고 뮤지엄샵, 그다음에 공원까지도 자연 휴양촌 센터까지도 관리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기업에다 맡기는 것보다 이 단체가 지역 사회에 신뢰도 있고, 영리도 거의 안 취하고, 직업 월급 주는 게 영리는 아니잖아요.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정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이제 이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시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로 쓰던 시설이 이제 이용을 안 하면서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철거를 해도 돈이 들고 관리 운영도 돈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NPO 하우스라는 그 시설을 미야자키 문화본포가 임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 당연히
정상적으로 시에 납부하면서 그래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NPO 하우스라고 NPO 단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로 이제 만들어줬고 이 단체들은 서로 비즈니스도 서로 이제 사업도 하고 같이 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도쿄에 있는 장난감 박물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뮤지엄 미술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NPO 법인인 일본 구토이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방이나 시골이 아니라 도쿄 한복판인 신주쿠에 있는 학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로에 있는 그런 수 있는데 폐교가 된 거예요. 아이들 안 낳다 보니까. 그래서 폐교가 돼가지고 이 학교를 없애냐,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무슨 상업용 건물을 짓느냐, 막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 학교가 100년,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주민들이 십시 일반으로 만들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철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더 컸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던 차에 이 NPO 법인인 구토이 위원회가 자기네들이 이제 미술관이나 아이들 장난감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이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관장제를 하면서 회원들을 모았고요. 약 10만 엔이죠. 10만 엔. 그러니까 100만 원,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는 회원들을 1,300명 정도 모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개장 전에 기부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연간으로 지원하는 이제 후원 그룹들을 모아서 이 공간들을 리모델링하고 나무 장난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장난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적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정서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인데 근데 나무 장난감이 사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많이 갖고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장난감을 아이들이 충분히 갖고 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장난감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나무 장난감을 새로 생산해서 아이들이 이제 갖고 놀 수 있도록 계속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들이 여기서 이제 빨간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료로 운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에 이제 입장료를 내고 이제 찾아가서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시니어 이제 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들한테 맡기면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받는 입장료 수입으로 이제 운영 인건비나 운영비 다 쓰고 그다음에 도쿄도한테는 신주쿠 군가요? 하여튼 이 행정한테는 이제 임대한 임대료 다 납부하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진이나 재해 피해가 발생한 데 같은 데들도 보면은 어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학교에 모여 있으면서 난민처럼 있는 것들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장난감을 싸들고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작업 등등의 사회사업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좋고 이거를 주민들의 참여로 일정 정도는 봉사와 일정 정도의 수익이 함께 결합된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이제 폐교를 버리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쓰고 있는 모습들도 인상적이었고 나무라는 이 재질의 폐목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측면이나 아이들의 정서 함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예요.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동네 신문도 만들고 하는데 이분들은 복지 쪽에서 이제 주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쿄도에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식사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굶으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2,000원인가 3,000원 하여튼 되게 저렴한 액수의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복지 단체였습니다. 이런 데들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게 이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당연히 다 좋은데 어떤 공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모델을 공간하고 연결하는 것도 되게 서울시 안에 사실 공간이 너무 비싸서 좀 어려운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이제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랑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점프업 5060 창업가 데모집 이 사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 도시를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고요. 교육을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약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1회차 있고 2회차 있고 3회차를 내년 아마 상반기에 모집을 할 거예요. 그때 잘 준비해서 이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사업에 선정되셨던 데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북촌 탁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대 웨딩 협동조합, 이대에서 이제 이대 옛날에는 웨딩 가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워지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협동조합으로 분들이 모여서 그곳을 이대 웨딩 거리를 재활성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모모 책방 같은 경우는 이분이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지역 사업도 많이 하는데 모일 공간이 없고 해서 맨날 커피숍에 가서 모이면은 돈도 솔찬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자기 집이 있는데 반지하, 옛날에 반지하들이 많았죠. 그래서 살기도 좀 불편한데 요새는 잘 이제 임대도 안 되다 보니까 반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동네 책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책을 판매한다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이제 책도 보고 아이들이 이게 토론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도 일부 있고 아니면은 그때그때 오셔서 약간의 비용만 내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분은 특별히 돈을 번다기보다는 자기 공간을 잘 쓰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그냥 그 공간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내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그 동네의 어떤 활동 거점 같은 이렇게 자기 공간은 그렇게 쓰고 본인은 활동 이제 운동가는 아닌데 활동 주체가 돼가지고 다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을 빨리 하고 싶은 게 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그러면 퇴직 전후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같은 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저희들도 이제 잘 따라서 가고 또 저희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0+ 세대가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